4. 열차 안에서는 물이 가장 부족했다. 모든 것을 감안해 식료품은 장기간도 충분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물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물 부족으로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첫 갈증은 곧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거의 잊어버릴 즈음에 다시 갈증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더 이상 잊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방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고기와 조미료를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경우 더운 날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엿새에서 1회라고 했다. 아직 당분간은 시간이 있다고 격려했지만 모든 것은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나 역시 이 점이 궁금했지만 벽돌 공장에서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독일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다른 소년들이나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 제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유대인위원회라는 단체 이름이 적힌 완장을 찬 사람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화를 통해서건 강제로건 먼저와 나중의 문제이지 결국 모두 벽돌 공장에서 독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며 차량 부족 때문에 나중에 가는 사람은 한 차량에 80명씩 타게 되지만 지금 신청하면 60명씩 타는 혜택도 준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벽돌 공장의 협소함이나 위생과 관련해 나타나는 결과들, 급식과 관련해 정대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이 모든 문제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른들 중 많은 사람이 언드라시 헌병대라고 부른 병령으로부터 벽돌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곳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인 남녀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 무수히 많은 남녀노인들을 볼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담요와 배낭, 각종 여행 가방, 보따리, 자질구레한 물건들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어느 공동생활에서나 볼 수 있는 사소한 언쟁과 불평, 시비를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나를 곧 지치게 했다. 여기에 나태함과 지루함이 더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낸 닷새를 단 하루도 따로따로 기억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각 사건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나마 내 주변에 러시에, 기생, 오레비, 피역장애인, 골초소년, 모스코비치 등의 소년들이 있어서 용이하게 지낼 수 있었다. 별별 아이들이 다 모였지만 모두 하나같이 행실이 발라 보였다. 벽돌 공장 안에서는 대부분이 개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헌병과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울타리 밖 이곳저곳에서 헌병과 경찰이 함께 보초 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벽돌 공장에서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경찰이 헌병보다는 이해심이 많았고 미리 돈이나 귀중품을 주고 타협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했다. 내가 듣기로 많은 사람이 주로 편지나 소식을 전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한다고 했다. 게다가 몇 사람의 화근에 따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위험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경찰관에게 부탁해 도망을 가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때 세관 사무실에서 물개처럼 생긴 사람이 경찰관과 얘기하기를 간청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제야 그 사람이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경찰관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벽돌 공장 마당을 거닐거나 부엌 근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많은 낯선 사람이 뒤섞인 가운데 물개처럼 생긴 사람을 한두 번 발견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그때의 정황을 설명해 주었다. 세관 건물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운 나쁜 남자도 다시 만났다. 그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며 자주 우리 아이들 틈에 끼어앉곤 앉아있곤 했다. 그 사람 역시 우리 주변 가까운 어딘가에 잠자리를 잡은 듯했다. 마당에는 널로 지붕을 인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사방이 뚫려 있었다. 내가 듣기로 이 건물들은 원래 벽돌 건조용으로 쓰이던 건물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안에 잠자리를 잡았다. 그는 약간 지쳐 보이고 얼굴에 부종과 여기저기 타박상 자국이 있었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배낭에서 약과 먹을 것이 나왔다는 이유로 생긴 것들이라고 그가 말해 주었다.
물건들은 모두 새 것이 아니며 중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암시장에서 부당거래한 것이 틀림없다며 죄를 물었다. 허가증을 보여주었음에도 소용이 없고 자기는 법을 존중하며 법조항을 한 글자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무언가 얘기를 들었나요?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가 예의를 갖춰 우리에게 묻곤 했다. 그는 또다시 가족 얘기를 꺼냈고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씁쓸하게 고개를 저으며 허가증을 받기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되돌아봤다. 일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5분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운이 나쁘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 버스라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겨졌는데 아마 이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몹시 서둘렀거든요. 그가 말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었지요. 그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는 헌병대에서는 더 끔찍한 일도 봤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는데 나 역시 그 일을 기억했다. 돈이나 금, 귀중품을 숨기는 죄를 우리 앞에서 저지를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마라. 헌병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던 오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나 역시 순서가 되자 돈, 시계, 주머니 칼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을 그들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몸집이 큰 헌병 한 명이 신속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겨드랑이부터 반바지 가랑이까지 샅샅이 더듬었다. 책상 뒤편에 중이도 있었는데 헌병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승마용 막대를 든 중이의 실제 이름은 스칼임을 알게 되었다. 왼쪽에는 수염이 메기처럼 난 백정 같은 최고의 헌병이 셔츠만 입은 채 턱 버티고 있었는데 체형이 원통 같았다. 그는 손에 요리사가 국수를 밀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연상시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 중위는 상당히 친절했다. 그가 내게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증명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나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매기수염 헌병의 가보라는 재촉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를 고려할 때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 헌병들은 우리를 헌병대 병령에서 모두 데리고 나간 후 전차에 칸칸이 채워 넣었다. 우리는 두너강, 이 두너강은 독일의 바덴에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발칸의 여러 나라를 거쳐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나라에 따라 도나우, 도나피아, 도나브 강으로 불린다. 도나우 강이네요. 우리는 두너강 강변 한 지점에서 배에 옮겨 탄 후 배를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한 블록을 걸어서 갔다. 이렇게 어느 벽돌 공장에 도착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드클러스 벽돌 공장이라고 그곳에서 알려주었다. 독일행 신청을 받던 날 오후에 우리는 여행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도처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젊은 사람과 진취적인 사람, 독신인 사람을 찾았다. 듣기로는 문의한 사람들에게 부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며 짐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헌병대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였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은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만약 수가 차지 않으면 헌병들이 징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자원에서 먼저 가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 독일인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들려왔다. 특히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인식만 제외하면 모두가 알듯이 독일인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정직하고 질서와 정확성, 일을 좋아하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그들 역시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독일인에 대한 나의 인식 역시 이들의 생각과 대충 비슷했다. 나는 또 중학교에서 배운 독일어 실력이 틀림없이 나중에 쓸모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들도 약속했듯 특히 일의 체계와 일의 종류, 일에 대한 새로운 인상, 약간의 농담 등
모든 면에서 여기에서보다 의미 있고 내가 그리던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꿈꿔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솔직히 헌병대에서 있었던 일이나 특히 정명서와 관련한 일 등 그 며칠 동안 겪은 몇 가지 일을 되돌아보면 정의란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애국심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느낌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인의 다른 특징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면 그 특징들에 관해 좋은 충고를 좀 해달라는 부류도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다툼보다는 차라리 이성적인 말과 적절한 예, 당국에서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일 만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모든 논거와 그에 대한 반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식, 정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논쟁이 내 주변 마당에서 끊임없이 일었고 크고 작은 무리가 해체되는가 싶더니 나중에 또다시 새로운 무리가 만들어졌다.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알 수 없는 섭리에 대해 언급하며 신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 사람 르이오시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신을 버렸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설명했다. 그의 원기왕성한 태도와 건장한 체구가 약간 관심을 끌었다. 그는 생김새가 약간 특이했는데 가늘고 오뚜간 코, 아주 맑고 촉촉한 눈, 멋진 흰색 콧수염과 콧수염에 이어진 짧고 둥글게 다듬은 턱수염이 눈에 띄었다.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빙 둘러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성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데는 맑고 멀리서도 찌렁찌렁 울리던 그의 목소리가 여기에서는 더듬더니 잠시 멈추었다. 그의 눈은 다른 때보다 촉촉했다. 왠지는 모르지만 나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원래 다른 말을 하려고 준비했고 그 말에 자신도 약간 놀란 듯 했다. 그는 계속 말을 잇더니 미혹당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다. 자신은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괴로워하는 얼굴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동정심에 놀랐다.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인식하기 위해 그 역시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신에게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어차피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로부터 왔으니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주님과 논쟁하지 말라라고 군면했다. 단순히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는 고귀한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데 이르게 하며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공허해져 마치 사막의 항무지와 같아진다고 했다. 반대로 어렵긴 하지만 불행 속에서도 영원한 신의 무한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분이 승리하는 순간이 오면 그분의 통치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후회할 것이며 먼지 속에서 그분을 향해 외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 믿음이 이 시련의 시간에 우리의 버팀대가 되고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방법을 부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길 잃은 존재라고 했다. 희망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가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 자비를 내려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독일로 가는 여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차라리 여기에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추론은 비교적 명확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불운한 사람도 봤다. 여러분 봤는데 어떤 때는 이쪽 무리에 다른 때는 또 다른 무리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작고 약간은 충혈된 그 눈의 불안한 시선이 그때도 계속 다른 무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끔씩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럴 때면 긴장한 채 마치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얼굴로 몇 사람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향해 깍지를 끼다가 손을 비비며 질문을 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가실 건가요? 왜 가시는 거죠?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기억에 바로 그때 세관 건물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람인 전문가도 지원하기 위해 왔다. 벽돌 공장에 있던 며칠 동안 나는 그를 여러 번 봤다. 비록 옷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없어지고 잿빛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과거에 존경받던 모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흥분한 사람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많은 질문 공세를 펴었지만 그는 거의 대답하지 못했다. 곧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은 한 독일인 장교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일은 먼저 독일 사령부와 헌병대 각 수사과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그곳에 있던 며칠간 나 역시 각 기관에서 나온 제복을 입고 바삐 움직이는 독일인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우선 헌병들과 일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회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 문제가 군수산업과 관련된 것이며 당국도 알듯이 그가 없는 생산 경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에도 헌병들이 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증명서와 다른 모든 물건도 헌병대에서 다 뺏겼다. 그는 연이어 많은 질문에 답하는 중간중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상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독일 장교에게 갔었다고 했다. 그 장교는 그때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근처에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길을 막고 섰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사건을 본 정인들도 그곳에 많았는데 모두 그의 대담함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으로 책임자와 말을 해보겠다고 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독일어도 완벽하게 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는 이 말을 독일인 장교에게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도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지금 진행되는 조치들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가 독일인 장교에게 물었다. 그는 그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저는 어떤 이득이나 특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개인이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재능에 맞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는 장교로부터 지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장교가 거창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독일은 모든 사람, 특히 지식인의 전문 지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교의 말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며 정확성과 현실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장교의 품행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했는데 거친 헌병들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모든 면에서 비난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 대답하면서 물론 이 장교로부터 받은 인상 외에 다른 보장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장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술자가 자리에 뜨는 것과 거의 동시에 불운한 사람이 다른 무리에서 마치 용수철 인형처럼 튀어올라 그를 향해 재빨리 달려가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눈에 띄는 흥분과 과감함을 보며 나는 세관 건물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그에게 말을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신청자 목록과 연필을 가지고 체크를 하던 체구가 크고 키가 훤칠한 완장을 찬 사람과 부딪혀 비틀거렸다. 불운한 사람이 얼른 중심을 잡고 몸을 뒤로 빼자 완장 찬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물었다. 그때 로시에가 다음이 우리 차례라고 말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그 후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소년들과 함께 숙소를 향해 갔던 일이다. 이 마지막 날은 특히나 평화롭고 날씨는 더웠다. 여름 하늘에 석양이 드리워 언덕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반대편 강 쪽에는 나무 울타리 위로 교외선 정규 열차의 파란색 차량 지붕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신청이 끝나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좀 피곤했다. 하지만 약간은 기대도 됐다. 소년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해 하는 듯 보였다.
불운한 사람도 슬그머니 우리 무리로 들어와서는 약간은 엄숙하면서도 우리에게 의향을 묻는 표정으로 자신도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하자 그가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후에는 그의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쪽 벽돌공장 뒤편 역시 조용했다. 간혹 끼리끼리 모여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잘 준비를 하는 사람들, 저녁을 먹고 자기 짐을 지키는 사람들,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 부부 옆에 있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미 낯이 익었다. 부인은 작고 세련된 용모에 호리호리했고 남편은 마른 체구에 안경을 꼈는데 이가 듬성듬성 빠지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뛰어나갈 준비를 한 채 이마에는 연신 땀을 흘렸다. 그때도 그는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땅에 쭈그리 앉은 채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빨리 짐들을 모으더니 끈을 이용해 한 더미로 묶었다. 그는 온통 이 일에만 집중할 뿐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불운한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 뒤에 멈춰 섰다. 불운한 사람 역시 그를 아는 듯 했다. 1분쯤 뒤에 그들도 독일로 떠나기를 결정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가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 땀을 흘린 채 눈을 깜빡거리며 안경너머로 위를 쳐다보았다. 저녁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하는 대신 당황한 듯 질문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의 이러한 상황인식이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사실과 부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우리는 길을 떠났다. 화창한 여름날 기차가 정문 앞 교회선 플랫폼에서 출발했다. 화물열차로 보이는 이 기차는 지붕과 문이 막힌 붉은 벽돌색 차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 60명과 짐들의 완장을 찬 사람들이 여행 중에 사용할 물건들도 있었다. 빵더미와 커다란 고기 통조림도 있었는데 벽돌 공장에서는 볼 수 없던 고급 식료품들임을 알 수 있었다. 전날부터는 아주 세심하고 예의를 갖추어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로 길을 떠나는 우리를 대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 느낌에는 이렇게 관대한 태도가 일종의 보상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을 든 헌병들도 턱까지 단추를 잠근 채 무뚝뚝하게 거기 서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듯 보였지만 그들 역시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마도 자기들보다 지위가 높은 독일인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에 미닫이 문이 닫히고 밖에서 무언가를 망치로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신호 소리, 호각 소리, 철도원들이 움직이는 소리,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출발했다. 우리 소년들은 기차에 처음 올라탔을 때 차량의 앞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차량 양쪽 높은 곳에는 창문 모양의 뻥 뚫린 구멍이 있었는데 철조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두된 문제는 물과 여행 시간이었다.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 여행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것이 별로 없다. 세관 건물이나 벽돌 공장에서 그랬듯 우리는 기차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때워야 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기차에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불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목적지를 안다는 점이 달랐다. 기차가 너무 느리고 여정 내내 기차의 덜컹거림, 반복적인 정지와 운행, 지연이 정말 피곤했지만 결국 목적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소년들과 나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 러시아 역시 이 여정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날 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기생 오라비도 있었는데 그는 벽돌 공장에서 알게 된 부모님과 함께 온 한 소녀 때문에 소년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 소년들도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다. 기생오라비는 그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반에 특히 차량 안쪽으로 자주 사라지곤 했는데 소년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다. 그 가운데는 골초 소년도 있었다. 그 아이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호주머니에서 부드러운 잎담배와 담배 많은 종이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더니 맹금류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불을 향해 허리를 굽혔고 가끔은 저녁에도 담배 문 얼굴을 불 옆으로 갖다 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스코비치의 이마에서도 거름과 범벅된 땀이 솟아 안경과 납작한 코, 두툼한 입술까지 흘러내렸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스코비치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도 흥미로운 말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피혁 장에는 중간중간 말문이 막혔지만
썰렁한 농담을 들려주었다. 몇몇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정의 종착지에 숲속 호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목이 마르거나 더울 때 이 이름의 뜻이 그 자체로 하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붙인 이름일 것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옆 차량에는 8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잘 생각해보니 나도 얼마 전만 해도 여기보다 비좁은 곳에서 지냈다. 헌병대 마구간에서였는데 서로 협의하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특기인들이 앉는 방식으로 다리를 꼬고 땅에 앉았다. 기차 안에서는 그보다도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원하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몇 발짝 움직일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차량 뒤쪽 오른편에 위치한 화장실에도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가능하면 소변만 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생리적 욕구의 명령이 우리의 합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어른들에 이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생리적 욕구에 따라 행동했다. 물론 예의를 잘 지키며 가면서 말이다. 헌병들도 우리를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이 좀 무서웠다. 하필 내 머리 위 왼쪽의 창문으로 커다란 얼굴을 불쑥 보이기도 했고 첫째 날 저녁인지 밤에 한 번 그리고 기차가 장시간 멈춰 서 있는 동안에 또 한 번 차량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손전등을 비춰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갔고 나쁜 의도도 없었다.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헝가리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온 김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중에 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더 이상 귀중품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헌병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독일인들이 다 빼앗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헝가리 사람에게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가 위쪽 창문 틈에 대고 말을 계속했다. 엄숙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잠시 지난 후 그가 갑자기 우리들 사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투의 목소리로 덧붙였다. 결국 여러분도 헝가리 사람이지 않소. 이 말에 약간의 웅성거림과 숙고 후에 그 대가로 물을 달라고 제안하는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차량 안 어딘가로부터 들려왔다. 이 제안의 헌병은 그것은 원래 금지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물을 줄 것처럼 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이유인즉 남자는 물을 먼저 요구한 반면 헌병은 물건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 중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헌병이 분개하며 말했다. 더러운 유대인들, 가장 성스러운 목숨을 가지고도 거래를 하다니. 그는 하도 분개하고 정오심을 느낀 나머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목이나 말라 돼져버리라. 그런데 얼마 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최소한 우리 차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실제로 둘째 날 오후부터 우리 뒤쪽 차량에서 듣기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 역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노파, 우리 차량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그 노파가 병에 들었는데 아마 목이 말라 미쳐버린 게 틀림없다고들 했다. 설명이 그럴싸했다. 기차가 처음 출발할 때 몇몇 사람이 우리 차량에는 너무 어린 아이나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 병든 사람이 없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오전부터 그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끼리는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노파가 고령인데다 병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번 일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기다림이 꼭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최소한 내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내 느낌이 그랬다.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간절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요인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다. 나는 오히려 냉담함까지 느꼈다. 나는 일어나는 사건마다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는 것이다. 창밖에서 비춰오는 은은한 빛이
나흘째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차량 바닥에서 잔 터라 조금 아팠다. 다른 때도 자주 그랬듯 기차가 멈춰섰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럴 때면 항상 그랬듯 창문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모두가 밖에 뭐가 있는지 내다보고 싶어 했다. 이런 현상 역시 그 점에 늘 있는 일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나 역시 창문 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녘이라 바깥 공기가 서늘하고 향기도 좋았다. 더 넓은 들판 위로 회색빛 안개가 드리워 있었다. 잠시 후 트럼펫 소리처럼 강렬하고 가늘고 붉은 햇살이 갑자기 우리 뒤쪽 어딘가로부터 비쳐왔다. 나는 일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아름답고 흥미로웠다. 집에서는 그 시간이면 항상 잠을 자고 있었다. 앞쪽 왼편에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폐쇄된 역이거나 더 큰 역이 있음을 알려주는 간이역 같았다. 회색의 작은 건물이었는데 근처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작은 창문들은 닫혀있고 지붕은 전날 이미 그 지역 건물들에서 본 것처럼 우스울 정도로 경사가 심했다. 안개 속에서 새벽빛이 비치면서 내 눈앞에서 건물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회색빛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첫 햇살이 창문에 닿자 창문들이 붉은 빛을 띠며 번쩍거렸다. 창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았고 나 역시 뒤쪽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에 대해 말해주었다. 혹시 지역 이름이 쓰인 간판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첫 햇살이 들자 기차 진행 방향에 있는 건물의 좁은 측면 지붕 아래에 붙어있는 간판 위 두 단어가 보였다. 나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라고 소리내어 읽었다. 독일 글자가 야생 취사나 장식체로 쓰여 있고 두 글자 사이에 이중 물길 모양의 연결 기호가 붙어 있었다. 나는 지리 지식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나보다 잘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나는 다시 바닥에 앉았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다 졸리기도 해서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분주한 움직임과 소란 때문에 나는 곧 잠에서 깼다. 밖에는 이미 해가 쨍쨍 빛나고 있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소년들에게 그곳이 어딘지 물었다. 그들이 여전히 같은 곳이며 지금 막 다시 출발했다고 말해주었다.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것 같았다. 소년들은 우리 앞에 공장과 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1분쯤 지났을까? 창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해주었고 나 역시 햇빛이 갑자기 가려졌다. 다시 나온 것을 보고 정문처럼 생긴 아치 아래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1분쯤 지나자 기차가 완전히 멈춰 섰다. 그러자 역과 군인들과 사람들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하며 말해주었다. 많은 사람이 짐을 꾸리거나 단추를 채웠고 특히 여자들 가운데 몇몇은 커피 씻거나 치장을 하거나 빗질을 시작했다. 반면에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문이 덜커덩거리는 소리, 승객들이 기차에서 쏟아져 나가면서 내는 뒤섞인 소음들이 들려왔다. 의심할 바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나는 매우 기뻤지만 하루나 이틀 전에 느꼈을 법한 기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우리 차량의 문을 연장으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육중한 문을 반쯤 열어젖었다. 이때 처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독일어나 그 비슷한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듣자니 두 언어를 동시에 말하는 것도 같았다. 추측컨대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대신 그들이 우리 사이로 밀치고 올라왔다.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가방과 짐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중에 모두 틀림없이 자기 짐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통역했고 그 말이 주변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짐들은 먼저 소독하고 사람들은 샤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역시 마침 샤워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 나는 깜짝 놀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줄무늬 죄수복에 머리를 빡빡 밀고 둥근 모자를 쓴 죄수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뒤로 살짝 물러났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차량 안을 둘러보았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짐꾼처럼 보였는데
능숙하게 짐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한 그들은 무언가 이상하게도 여우처럼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가슴에 일반적으로 죄수들에게 볼 수 있는 죄수 번호 외에 노란색 삼각형을 하나씩 더 달고 있었다. 이 색깔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곳으로 오는 동안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그들의 얼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두 귀는 쫑긋 세워지고 코는 앞으로 푹 튀어나와 있었으며 쑥 들어간 작은 눈은 교활한 빛을 띠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유대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이 의심스러워 보이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우리 소년들을 보자 상당히 흥분한 듯 보였다. 그들이 곧 재촉하는 듯 빠른 속도로 소곤거렸다. 나는 그때까지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놀랐다. 이디시어 알지? 이디시어 말이야. 이디시어 몰라? 이디시어는 중동부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대인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의 의미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년들과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대답에 별로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독일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우리 나이에 정말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14살, 15살이라고 각각 말했다. 그들은 곧장 손과 머리와 온몸으로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16살, 사방에서 소곤거렸다. 16살. 나는 놀라서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왜? 일을 할 거야? 그가 주름지고 쑥 들어간 눈의 멍한 시선으로 내 눈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일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다시 생각해도 결국 나는 일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그가 누리끼리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친 손으로 내 팔을 잡더니 힘차게 흔들며 말했다. 16살, 알겠지? 16살. 그는 화가 난 듯 보였고 이 일이 그에게는 아주 중요해 보여 나는 황급히 앞에 있는 소년들과 상의한 후 약간 밝은 표정으로 내가 16이라는데 동의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실제 사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지만 우리 중에 형제, 특히 쌍둥이가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말이었다. 각자 다 일을 해야 하고 지친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병들어 보여도 안 돼. 그들이 차량에 들이닥치고 내 자리에서 차량 문까지 오는데 걸린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한 말 중에서 나는 이 말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문에서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밖으로 폴짝 뛰어내렸다. 무엇보다 먼저 대평원처럼 보이는 거대한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온 광활함과 하늘과 평지를 동시에 하얗게 만들며 눈을 아프게 하는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뜰 수 없었다. 자세히 바라볼 시간도 없었다. 주변이 북적임과 와글거리는 소리, 말소리, 각종 사건과 더불어 정돈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목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좀 떨어진 곳에서는 노인과 약자,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 여행 중 과로로 지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자동차들이 따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죄수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곳 밖에는 녹색 모자에 녹색 깃이 달린 제복을 입고 팔로 방향을 지시하는 독일 군인들이 있었는데 뒤에는 눈이 달린 듯 사방을 주시했다. 독일 군인들을 보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는데 그들은 멋지고 세련된 데다 이 아수라장에서 유일하게 안정감과 평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우리 중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독일 군인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질문이나 작별 인사는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자고 충고했는데 나 역시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죽이 부글부글 끓어 소용돌이 치는 듯한 홍수 같은 것이 나를 붙잡아 휩쓸어 갔다. 내 뒤에서는 한 여자가 자기 옆에 있던 핸드백에 대해 누군가에게 알리려는 듯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앞쪽에는 외모가 너지분한 노파 하나가 배회하고 있고 키 작은 젊은이가 그 옆에서 무언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 들으세요. 어차피 우린 곧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장교님? 그가 친밀하게
어른들이 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침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 군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지저분하지만 곱슬머리에 옷은 진열장 인형처럼 입은 어린아이의 엄청난 비명소리에 나는 눈길을 돌렸다. 그 소녀는 엄마로 보이는 금발 여자의 소나기에서 움찔거리고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애썼다. 나 아빠하고 갈 거야. 아빠하고 갈 거라니까. 아이가 흰 자갈과 먼지 위에서 흰 신발을 신은 발을 우수 모양으로 구르고 쿵쾅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악을 썼다. 그 와중에 소년들과 나는 로시에가 내는 구호와 신호에 맞춰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때 꽃무늬 민소매 여름옷을 입은 덩치 있는 아주머니가 나를 지나고 모두를 지나 자동차가 보이는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 잠시 후 왜소한 체구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넥타이를 맨 노인이 내 앞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떠밀려 갔다. 그가 뭔가를 찾는 듯한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일롱크, 일롱크.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에 뼈가 앙상한 남자와 검은 머리가 긴 여자가 얼굴과 입술을 맞대고 온몸으로 힘껏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잠시 후 그 여자, 소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무리에 둘러싸이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남자와 멀어지면서도 힘껏 까치발을 하며 몸을 세우더니 양팔을 넓게 벌려 작별을 고했다. 이 모든 광경과 소리, 사건으로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이것들이 하나의 낯설고 현란한, 다시 말해 미친 것 같은 인상으로 뒤섞이며 소용돌이 쳐 약간 어지러웠다. 이 때문에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일들에는 그다지 집중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정렬이 잘된 남자들로만 구성된 긴 오열 종대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자신이나 군인들 혹은 죄수들의 노력의 결과인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줄은 나를 포함해 똑같이 줄을 맞춰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앞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를 보자 다시 힘이 생겼다. 하지만 그 전에 모두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업무 때문에 하는 일종의 징병검사나 업무 적합도 검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잠깐 쉴 수 있었다. 내 옆과 앞과 뒤에서 소년들이 서로 부르며 잘 있다고 손을 흔들었다. 날씨는 무더웠다. 나는 주변을 쭉 둘러본 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약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역은 꽤 멋있었다. 이런 길이 일반적으로 그렇듯 우리 발밑에는 자갈이 깔려있고 저 멀리에는 잔디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노란 꽃들이 피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아스팔트 길도 하나 있었다. 같은 모양으로 흰 일련의 기둥들과 그 사이에 있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된 가시 철조망이 이 길을 뒤에서 시작되는 들여다볼 수 없는 지역과 보이는 지역으로 나누었다. 죄수들이 저 안쪽에서 살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제야 시간 여유가 생겨서인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으로 이 죄수들에게 관심이 갔고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 궁금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 평지의 전체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눈부신 빛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저 멀리 땅에 밀착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것들과 여기저기 서 있는 사냥터에서나 봄직한 몇 개의 망루, 건물 모퉁이, 탑, 굴뚝 등을 거의 구별하지 못했다. 내 주변에 있던 소년들과 어른들이 하늘에 있는 길고 움직임이 거의 없이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하늘에 구름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은 흐릿한 하늘의 하얀 수증기 속에 파묻혀 있었다. 제필린 비행선이었다. 이 제펠린 비행선은 비교적 가벼운 금속이나 나무 따위로 선체를 만들고 그 내부에 가스 주머니를 넣은 비행선이라고 하네요. 제펠린 비행선이었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항공방어전이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새벽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독일 군인들에게서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나는 헝그리에서 방공 사이렌이 울렸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의 침착함과 냉정함을 보고서야 헝가리에서 사람들이 독일인에 대해 말하던 존경을 단숨에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옷깃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선 2개도 그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서야 그들이 헝가리에서도 자주 듣곤 한 그 유명한 나치 친위대 SS 친위대 대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전혀 위험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편하게 종대 앞쪽과 뒤쪽을 걸어다니고 기둥을 따라 순찰에 서며 질문에 답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우리 중 몇몇 사람의 등이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기도 했다. 나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기다리는 몇 분 동안 다른 것들도 눈여겨보았다. 물론 나는 헝가리에서도 독일 군인을 자주 봤다. 헝가리에서 본 독일 군인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과묵했으며 일에 찌든 얼굴을 하고 옷은 항상 깔끔하게 입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헝가리와 달리 약간 군기가 빠져있는 듯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업무에 따라 다른지는 몰라도 헝가리에 진주한 독일 군인들의 모자와 군화, 군복이 좀 더 부드럽고 광택이 있었던 데 반해 이곳 군인들의 제복은 뻣뻣하고 광택이 덜 난다는 사소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옆에 총을 차고 있었는데 군인이니 당연한 일을 터였다. 많은 군인들이 총 말고도 손잡이가 갈고리처럼 흰 일반 산책 지팡이와 비슷한 막대도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약간 놀랐는데 이들이 모두 건장하고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누가 봐도 힘이 넘치는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물건을 좀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게 되었다. 군인 한 명이 내 앞에서 반쯤 등을 돌린 채 막대를 골반 뒤로 가져가더니 지루한 듯 양끝을 손으로 잡고 구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줄을 선 채 점점 그에게 가까이 갔다. 그때 나는 그 막대가 나무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막대가 아니라 채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문득 우리 주변에 죄수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 기억에 한 번은 기계 조립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또 한 번은 쌍둥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난쟁이가 있으면 나오라는 얘기도 들렸다. 또 얼마 후에는 아이들을 찾았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 일하는 대신 공부를 하게 되고 각종 특혜도 받는다고 했다. 우리 줄에 있던 몇몇 어른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기차에서 죄수가 해준 충고가 아직 남아있었고 아이들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우리는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아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군인뿐 아니라 죄수도 상당히 늘어나 있었다. 5열로 서 있던 우리 줄이 한 지점에서 1열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외투와 셔츠를 벗고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의사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들렸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앞쪽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다른 쪽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훨씬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소년이 벌써 왼쪽에 모여 있었다. 최소한 내 눈으로 봐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가운데 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오고 가는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지점을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었다. 그 지점은 바로 이쪽에서도 보이는 멋진 제복이었는데 독일 장교들이 아치형 챙이 달린 높이 솟은 군모와 함께 입고 있었다. 잠시 후 어느새 내 차례가 되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검사 시간 자체는 기껏해야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바로 앞에는 모시코비치가 있었는데 의사가 손가락으로 가르치기까지 하며 모시코비치를 다른 쪽으로 보냈다. 모시코비치가 뭐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하고 싶어요. 16살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그 아이를 향해 손이 다가왔고 순간적으로 모스코비치의 자리에 내가 섰다. 의사가 숙고하며 진지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나는 가슴 근육이 나와 보이게 하려고 가슴을 쭉 폈다. 모스코비치가 지나간 후에 내가 의사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던 것도 기억난다. 그 의사에 대해 바로 신뢰감이 느껴졌다. 외모가 아주 멋졌고 면도를 말쑥하게 한 기다란 얼굴에 호감이 갔고 입술은 가늘었으며 푸른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눈이 밝고 선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장갑 낀 양손을 헝가리에서 하는 식으로 내 얼굴에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알의 살갗을 약간 아래로 잡아당기는 동안 나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조용하지만 아주 밝고 교양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몇 살이니? 이 질문은 그냥 묻는 듯 보였다. 나는 질문에 대답했다. 16살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는데 순간적으로 받은 인상으로는 내 대답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적합하기 때문에 끄덕인 것 같았다. 순식간에 든 느낌이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가 만족스러운 듯 긴장을 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가 잠시 후 한 손을 내 얼굴에 댄 채 살며시 밀면서 다른 손으로 반대편을 가리키며 합격자들이 있는 쪽으로 나를 보냈다. 소년들이 이미 성전가를 부르듯 기쁘게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소년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우리 무리와 반대편 무리를 구분하는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느낌이 맞는다면 그것은 곧 성공이었다. 나는 셔츠를 입고 소년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길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들고 좁은 길로 몰아넣어진 후 속도가 빨라지고 의사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었다. 나머지 소년들도 순서대로 도착했고 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이하는데 동참했다. 좀 떨어진 곳에 여자들로 이루어진 무리도 보였다. 그들 주변에도 군인들과 죄수들이 있고 앞에는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상의를 벗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여기서 똑같이 진행되었다. 숙고해 보면 물론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작동했으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고 모두가 자기 일을 정확하고 즐겁고 매끄럽게 처리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겸손함이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의심이 없거나 결과를 미리 예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조금 전에 저쪽에서 느꼈던 것과 대략 비슷한 의미의 미소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아주 예뻐 보이는 둥근 귀고리를 한 갈색머리 여자가 흰색 우비의 가슴께를 붙잡은 채 이들과 비슷한 미소를 지으며 한 군인에게 질문했고 잘생긴 얼굴에 검은 머리의 한 남자 역시 이런 미소를 지으며 앞에 서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곧 나도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볼 것도 없이 저쪽이었다. 젊은 사람 한 명은 우리 쪽으로 왔다. 배가 나온 사람은 가슴을 힘껏 내밀었다. 나는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의사가 그를 우리 쪽으로 보낸 것이다. 나는 그의 나이가 약간 많다고 봤기 때문에 의사의 결정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 가운데 노인이라거나 기타 이유들로 쓸모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은 너무 말랐고 다른 사람은 너무 뚱뚱했으며 다른 사람은 눈이 떨리고 냄새를 맡는 토끼처럼 입과 코를 계속 움직여 나는 신경 이상자라고 판정했다. 이 사람 역시 의무인 듯 알고 미소를 방긋 지으면서 열심히 뒤뚱뒤뚱 걸어갔지만 나는 부적합자로 판정했다. 또 다른 사람은 외투와 셔츠를 손에 든 채 풀린 멜빵이 허벅지까지 늘어뜨려져 팔과 가슴 부분이 헐렁해진 바람에 흘러내린 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그가 앞에 서자마자 의사가 부적합자 무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그는 수염이 수북한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내 기억에 있는 것과 흡사한 어쩌면 그보다 친숙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표정은 건조하고 살까지 튼 입이 만들어낸 표정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가 의사에게 뭔가 더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미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사람을 주시했다. 그러자 이전에 모시코비치에게 그랬듯 이번에도 손 하나가 그를 길에서 끌어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붕괴한 표정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전문가였다. 우리는 또 1, 2분을 기다렸다. 의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목욕을 하러 가자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세어보니 소년들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무리는 40명쯤 되었다. 군인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에서 왔는지 보지도 못했다. 그는 작은 키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온화한 외모였는데 총을 들고 있었다. 일반 사병인 것 같았다. 그가 앞으로 가나 그와 비슷하게 명령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 같았다. 소년들과 나는 약간 조급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령이 반갑게 들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물론 비누보다는 물 때문이었다.
길은 철조망으로 된 문을 지나 안쪽에 목욕탕이 있는 듯 보이는 울타리 뒤쪽 구역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얘기를 나누거나 구경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갔고 우리 뒤에 있는 군인은 우직하게 말없이 어슬렁거렸다. 발밑에 다시 넓고 멋진 흰색 길이 나타났고 앞쪽에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더 넓은 평지가 나타났는데 공기가 뜨겁게 달궈져 사방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올랐다. 목욕탕이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곧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걸어가는 짧은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특히 길 오른쪽 큰 공터 위에 있는 축구장을 보자 정말 기뻤다. 녹색 잔디며 경기에 필요한 흰색 골대며 흰색으로 그어진 선까지 모든 것이 매혹적이고 신선하고 훌륭하게 정돈된 채 구비되어 있었다. 우리 소년들은 일을 마치고 축구를 하자고 했다. 더 기쁜 일도 생겼는데 몇 발짝 더 가자 길 왼편 가장자리에 수도꼭지가 보였다. 영락없는 우물 펌프였다. 그 옆에 붉은색으로 식수 아님이라고 쓰인 푯말이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욕구를 억제할 수 없었다. 군인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입 안에 화학약품 특유의 자극적이고 매스꺼운 맛이 남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물을 마신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계속 가면서 집들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은 집들이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니 낯선 형태의 건물이었는데 층이 낮고 길며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색깔의 지붕 전체에 환기시설이나 조명시설처럼 보이는 부분이 길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 건물마다 붉은 자갈이 깔린 길이 빙 둘러 있고 잔디밭으로 건물과 도로가 구분되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채소밭과 양배추밭을 보자 나는 놀랍고도 즐거워졌다. 화단에는 갖가지 색깔의 꽃이 심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고 멋지고 예뻐서 벽돌 공장에서 우리가 옳은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생명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일할 시간일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으로 돌자 다른 철조망이 나타났고 철조망 문을 통과하자 마당에 목욕탕이 나타나는데 목욕탕 역시 모든 물품이 구비되고 미리 사용 설명도 잘해주는 등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먼저 바닥에 돌이 깔린 현관 같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보였다. 그 광경을 보자 이곳에서도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목욕을 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곳으로 계속 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 죄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매우 세련된 죄수였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 역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어깨에는 뽕이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은 날씬하게 줄여져 있었다. 가장 훌륭하고 눈에 띄는 최신 유행에 따라 재단되고 다림질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밖에 그의 머리는 우리 같은 자유인처럼 빗질이 잘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윤기가 나고 단정했다. 작은 책상 뒤에 앉아있는 군인과 달리 그는 군인 오른편에 있는 목욕탕의 다른 쪽 끝에 서서 우리를 맞았다. 그 군인 역시 체구가 매우 작고 명랑해 보였으며 아주 뚱뚱했는데 배가 목부터 시작되고 턱주름이 어깨 위로 빙 둘러 흘러내리고 있었다. 또 주름지고 털이 없는 누런 얼굴에 붙어있는 눈은 유쾌해 보이고 옆으로 찢어져 여기에서 사람들이 찾던 난쟁이를 떠올리게 했다. 머리에는 권위 있어 보이는 멋진 모자를 쓰고 책상 위에는 광택이 나는 최신 서류 가방이 있었다. 그 옆에는 흰색 가죽으로 엮은 채찍이 있었는데 정말 멋져서 예술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소유의 물건이 틀림없었다. 우리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이미 꽉 찬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 사이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때 죄수가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급하게 건너편 문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가 군인의 귀 근처까지 허리를 굽혀 은밀하게 무언가를 보고했다. 군인은 만족해하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죄수에게 몇 마디 대답을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가늘고 날카롭고 숨이 차서 마치 아이나 여자의 목소리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똑바로 서서 한 손을 높이 올리자 죄수가 그와 동시에 조용히 하고 주목이라고 요청했다. 과거에 헝가리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곤 한
해외에서 갑자기 듣는 포근한 헝가리어가 어떤 느낌인지 나 역시 이때 처음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나는 헝가리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직 젊고 지적이고 죄수 신부님에도 매력적인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대체 그가 어디에서 왔고 무슨 죄를 어떻게 지어서 죄수가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먼저 나치 친위대 상사님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잘 따라준다면 주로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상사님의 바람이기도 한 이 모든 일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좀 더 짧고 내 생각에 좀 더 친밀해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이런 상황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군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정한 얼굴과 즐거워 보이는 눈으로 한 번은 죄수를 한 번은 우리를 바라보며 죄수가 하는 말의 신뢰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다음 공간, 즉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모든 옷을 거기에 있는 옷걸이의 번호대로 순서대로 걸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옷걸이에는 번호가 있고 우리가 목욕하는 동안 옷들도 소독될 거라고 했다. 그는 옷걸이에 있는 번호를 왜 각자 잘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도 그랬다. 그가 혹시 신발이 모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들도 짝을 맞춰 묶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 그 제안 역시 유용하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배려 차원에서 이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처벌받지 않고 소지품을 없앨 마지막 기회이니 돈이나 금, 보석이나 그 밖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상사님께 맡기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 즉 물건의 매매가 일절 금지되고 따라서 귀중품의 소유와 수용소로의 반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표현이 낯설었지만 곧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개념으로 다시 표현해 주었다. 그는 목욕 후에 특별히 제작된 기계로 한 명씩 엑스레이 촬영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자 군인도 이미 심장한 끄덕임과 눈에 띄게 좋은 기분, 명확한 동의 표시로서 틀림없이 그도 이해했을 엑스레이란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는 듯 했다. 전에 헌병이 한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때 그가 죄수들이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밀매 시도는 독일 당국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두고 도박을 하는 행위라고 덧붙이고 자기 생각에 쓸데없고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끝나갈 무렵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앞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누군가가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더니 무리에서 나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두고 황급히 다시 돌아왔다. 군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내 자리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군인은 그 작은 물건을 보더니 재빨리 대충 감정한 후 책상 서랍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는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이전보다는 짧았지만 다시 정적이 흐른 후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적 없이 사람들이 점점 더 용감하고 점점 더 빨리 앞으로 나가 앞 사람을 따라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채찍과 서류 가방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 반짝거리거나 땡그랑 소리를 내거나 빙그를 구르거나 바스락거리는 물건을 올려놓았다. 걸음 소리와 물건 소리, 군인의 가늘고 짧고 매번 흥겹게 들리는 격려의 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이 매우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군인은 각각의 물건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서랍에 집어넣었다. 어떤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더라도 그는 물건을 각각 따로 검사했다. 종종 아는 물건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를 먼저 감정한 후 서랍을 열고 그 물건을 집어넣은 후 다른 물건으로 돌아와 전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 주로 서랍을 배로 밀어 넣었다. 헌병대에서 나온 후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생각하니 나는 망연자실해졌다. 물건 소유와 관련해 그날까지 겪은 많은 문제와 걱정을 견뎌온 후에 그때 보인 사람들의 성급함과 갑작스러운 열중에 나는 약간 놀랐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책상에 물건을 놓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약간의 부끄러움과 약간의 엄숙함,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물론 이곳에서의 삶은 헌병대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은 대략 3, 4분 만에 이루어졌다. 그 다음 일은 모두 기본적으로 죄수의 안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맞은편에 있는 문이 열리고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긴 의자와 그 위쪽에 옷걸이가 맨 끝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번호도 발견했는데 내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죄수가 충고한 대로 신발도 묶었다. 다음에는 천장이 낮고 크며 전구들이 밝게 빛나는 곳에 들어섰다. 벽둘레로 많은 사람들이 면도를 하고 있었고 전기로 작동되는 이발기들이 윙윙거렸으며 이발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는데 모두 죄수들이었다. 나는 오른편에 있는 이발사에게 가게 되었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기계를 내 목덜미에 대고 누르더니 머리를 밀기 시작했는데 하늘도 남기지 않고 민머리를 만들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손에 면도칼을 들더니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며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다. 잠시 후 이발사가 면도칼로 내 겨드랑이에서 무언가를 끌어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런 방구 없이 나의 가장 민감한 생식기를 붙잡더니 전적으로 남자의 자존심이기도 한 얼마 전부터 돋아나기 시작한 왕관과 같은 털을 하늘도 남기지 않고 다 밀어버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 털을 잃는 것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놀라고 약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생 오라비에게 여자애들이 이걸 좋아할까? 라고 말했다. 다음은 목욕탕으로 간다고 했다. 문으로 들어서자 죄수 한 명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로시아의 손에 작은 갈색 비누를 하나 건네주더니 3인용이라고 말하고 나서 3명을 지정해 주었다. 목욕탕 안에는 발 아래에 평평한 나무판들이 깔려있고 머리 위로는 복잡하게 연결된 수도관과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샤워기를 볼 수 있었다. 안쪽에는 발가벗은 사람이 이미 많았는데 냄새가 과히 유쾌하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수도꼭지가 없더니 물이 갑자기 자동으로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다. 수량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수온이 청량 음료처럼 시원해서 그런 무더위 위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나는 우선 물을 실컷 마셨는데 앞서 우물에서 마신 것과 똑같은 맛이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피부에도 물을 좀 끼얹어 시원함을 누릴 수 있었다. 주변 사방에서 즐거워 떠드는 소리, 철벅거리는 소리, 재채기 소리, 물 내뿜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심 걱정 없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우리 소년들은 민머리를 보며 한참 동안 서로 놀려댔다. 유감스럽게도 비누는 거품이 잘 나지 않은 반면 피부를 끓는 날카로운 알갱이들이 박혀 있었다. 내 가까이 있던 한 뚱뚱한 사람은 등과 가슴에 꼬불꼬불한 검은 털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아마 이발사가 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엄숙하게 말하자면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한 동작으로 한참 동안 비누로 몸을 문질렀다.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보아하니 내 눈에는 무언가가 더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턱과 입 주변이 다른 것보다 하얗고 온통 새로 생긴 붉은 벤 자국들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벽돌 공장에서 본 랍비였는데 그 역시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수염이 없으니 그리 특이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코가 좀 클 뿐 수수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의 외모와 비슷했다. 그가 열심히 다리에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샤워기에서 나오던 물이 멈춰버렸다. 그러자 그는 위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잠시 후 마치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해하며 윗분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듯 체념한 채 앞을 응시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가 붙잡더니 밖으로 밀어버렸다. 우리가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서자 죄수 한 명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손수건을 하나씩 끝내주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손수건이 아니라 수건이었는데 그 죄수가 다시 돌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른 죄수는 색깔이 좀 이상하고 가려움을 유발하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겉보기에는 식초와 비슷한 소독제를 내 머리와 겨드랑이와 가장 민감한 부위에 갑작스럽고도 신속하고 능숙하게 발랐다. 다음에는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는 2개의 창이 있는 복도를 지나자 3번째 문 없는 방이 나왔는데 그곳에 죄수들이 서서 옷을 나누어 주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추와 깃이 없는 할아버지 시대나 입었을 법한 푸른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셔츠와 노인들이나 입을 내복 바지, 발목 있는 데가 갈라지고 끈이 2개 붙어있는 낡아 보이는 옷 한 벌을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봐도 암화포로 만들어지고 푸른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수영자들 옷과 똑같은 죄수복이었다. 그 다음 문 없는 공간에서는 나무로 된 신발 창과 암화포 깔창, 신발 끈이 없는 대신 옆에 단추 3개가 달린 좀 이상한 신발 무더기 속에서 대충 발에 맞는 것을 신속히 골라야 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보이는 회색 천도 2개 챙겨야 했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둥글고 낡은 체크무늬 죄수 모자 역시 꼭 챙겨야 할 물건이었다. 잠시 머뭇거렸더니 사방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허둥지둥 옷을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바지는 너무 크고 허리끈이나 멜빵이 없었기 때문에 달리면서 매듭을 지어 묶을 수밖에 없었고 신발과 관련해서는 전에는 알아채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신발 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사이에 모자도 머리에 썼다. 소년들도 이미 다 챙겨 입고 웃어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하나도 할 시간이 없었다. 이미 다시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힘이 가해지자 추진력이 생겼고 새 신발이 맞지 않아 먼지 구름 속에서 비틀거리며 밀쳐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등을 얻어맞는 것처럼 뒤에서 철썩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뿐이다. 내 앞쪽에 서로 겹쳐져 혼란스럽게 섞여있는 울타리 쪽으로 다시 마당들과 철조망으로 된 대문들, 철조망 울타리들과 울타리들이 열리고 닫히는 곳이 나타났다.